시스템 공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 공학. 여기 시스템 공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 공학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고, 이제 공정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엔지니어링이다. 엔지니어링. 뭐 국어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 공업의 이론, 기술, 생산 따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혹시 강의 중에도 뭐 잘 안 들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채팅창이나 또 이거 뭐죠? 카카오톡이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이런 학문, 엔지니어링, 학문을 얘기도 하고 또는 인력, 재료, 기계 따위를 어, 생산 목적에 따라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활동 이런 거를 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링의 아주 시초는 지금 요거는 아마 이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뭐 옛날에 이 뭐 절벽에다 이렇게 좀 뭐야 길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 뭐 나무 꽂고서는 밑에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공격해 들어간다. 그런 거. 이건 뭐, 무슨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돌 여기 나와서 빵 쏘는 거. 지금 대포 비슷한 거죠. 이건 현대전입니다. 현대전의 그 교량을 설치하는 이제 공병부대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정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다. 우리가 엔지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엔지니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랑 비슷한 말 중에 공학자, 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뭐 대학의 교수나 어떤 그 연구소의 연구원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학자라고 부르죠. 이거 엔지니어의 일부, 극히 일부이지, 엔지니어라는 말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전부 다 그 엔지니어링 기술만 가지고 종사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가 없고 그냥 그 엔지니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토목 따위의 기술자, 화공은 빠졌네요. 이제 사전에서 있는 말 그대로 갖고 와서 일단 써놓은 건데 엔지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엔지니어라는 말하자면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엔지니어라는 말이 그 지금 아주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좀 과거에는 군인 중에서 이제 공병이라는 그 군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원래 엔지니어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길 만들고 이런 그 기계 만들고 이런 그 교량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던 게 공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는 원래 군인이었는데, 자, 이 군인이 이런 일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민간인이 됐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엔지니어가 시티즌이 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던 일,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이 그는 집에 와서 하게 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와 같이 뭐저 교량도 만들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집 앞에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건너기가 힘들다. 그럼 내가 군대에서 익힌 솜씨를 발휘해서 다리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래서 다리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토목공학 이렇게 부르는데 하고 나무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토목공학의 영어 이름은 시빌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도시공학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빌 엔지니어링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토목공학이라는 말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기계공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과거라는 게 글쎄 언제일까요?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때 그때는 이제 그 토목하고 기계 이쪽 일이 군대에서 주로 됐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자공학, 화학공학이라는 게 이제 공학의 범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공학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뭐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의 이제 공통적인 내용을 시스템 공학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모델링,
이런 과들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공학 말고도 뭐 산업공학이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공과대학에 속하는 신소재, 뭐 이런 분야도 있지만은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화학공학이 이제 산업공학 분야 중에 네 번째로 생겼기 때문에 네 번째까지 해서 끊으면은, 그래서 이 공통적인 과목으로 모델링, 가령 여러분들 매틀랩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또 2학년 때 화공전산도 배웠죠.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적. 그래서 가령 그 반응공학에서 화학 반응기는 어떻게 설계하나, 또는 뭐 좀 물질 전달해서 중류탑은 어떻게 설계하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되면 창의적 종합 설계 또는 뭐 우리 4학년 2학기에 공장 설계는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설계 과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사실은 공대 가장 굉장히 특징적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를 또 다 같이 배우죠. 토목공학과만 안 배워요. 지금 저 사진은 그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 사진인데 제어는 뭐가 움직이는 거를 제어해주는 건데 양화대교는 이건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실 토목공학에서는 굳이 제어는 할 필요가 없어서 과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목과학에서는 제어가 없지만 제어도 이제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과목이다. 그 다음에 최적화,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하는 거죠. 다른 여기 다리에 보면 저 양화대교 다리에 보면 곡선의 모양이 있는데 이 곡선의 모양은 가령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원의 일부일까요? 사인 곡선일까? 포물선을 자른 걸까요? 이게 가령 이 구조적으로 가장 좋은 구조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이제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목들을 우리가 시스템 공학 분야 과목이라고 그러고 공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학과목이죠. 그래서 그거는 2학년, 1, 2학년 때 했고 재현은 지금 하고 있고 디자인은 4학년 2학기 정도에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합니다. 가령 산업공학 같은 데서는 최적화를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는 하죠. 그래서 학과마다 그 교과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하는 거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제어 과목은 전기전자에서 제어공학, 제어 시스템 설계, 기계 시스템 디자인에서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우리는 공정 제어. 그래서 여기 제어공학이나 자동 제어, 보통 전기전자나 기계 쪽에서 다루는 제어는 교과서도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동 제어라는 이름의 교과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기전자나 기계 쪽의 제어 과목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전자나 기계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어 이론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기전자 시스템,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거 회전 제어하는 거고, 자동차 제어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화학공학은 제어의 기본 이론을 다룬다기보다 제어를 응용하는 거. 그러니까 전기전자 기계에서 개발한 제어 이론을 어떻게 화학 공장에다 응용하는가 하는 거를 배우는 게 공정 제어입니다. 규모가 달라요. 가령 정말 컴퓨터 부품 굉장히 작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정도 여기 있는 작은 부품인데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제어는 크기가 좀 제법 큽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또는 여기 초록색으로 나온 게 제어 밸브라고 부르는 건데 인터넷에서 제어 밸브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진 찍느라고 고생되어서 하나 찾았는데 이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대강 사람 여기 머리하고 여기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크기가 대충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커다란 제어 밸브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 사람 팔이나 다리 정도 굵기는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어 밸브를 통해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공학. 그래서 이 모든 화학 공장에는 중앙 제어실이 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 이와 같이 대규모 화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무슨 반응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각각 부품들에 대해서 그 단위 장치, 여러분들이 반응공학, 뭐 분리공, 열미 물질 전달에서 그런 뭐 열교환기, 반응기, 뭐 중류탑 이런 것들 각각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요한 온도, 뭐 압력, 뭐 유량 이런 수치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 정상적인 작동 시에는 뭐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나왔다가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글씨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불이 깜빡거리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앙제어실에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모니터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뭐가 그러니까는 살짝 노란색으로 됐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어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목적인데 왜냐하면 제어 부품이 수천 개가 돼요. 이거를 사람이 수천 명이 달라붙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갈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뭐 이제 그 여수나 울산 같은데 그런 거 석유화학 공장에 취업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24시간하는 3교대로 이제 밤에 뭐 새벽 1시, 3시에도 누군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은 아니고 요거는 조금 더 사실은 뭐 이 기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단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있다가 사람이 가봐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뭐 연락을 하겠죠. 뭐 무전기나 이런 걸 연락을 하면 또 거기에서 이제 담당자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게 그게 이제 화학 공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어인데 뭐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렇게 한자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한자를 찾았는데 이게 지금 제어라는 말의 한자가 이게 이제 첫 글자는 제,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가 어인데 전부 다 어라고 읽는데 뜻도 같아요. 이게 어거할 어라고 부르는데 어거라는 게 어가니까는 그 제어라는 어죠. 거는 수레를 뭐 제어한다. 말을 제어한다. 여기 보면은 말을 제어한다. 말을 사람이 말을 타고 말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몰아가는 거죠. 말을 그 뭐죠? 고삐를 잡아 당겨가지고 가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제어라는 말인데 저는 고전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어는 이거죠. 기계 설비 또는 화학반기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해 주는 게 제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되죠. 그 제어의 이제 그 자동 제어의 예로서 많이 거론되는 게 이거는 그 그리스 글자이고 그 그리스 글자에 해당하는 그 영어 글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캐시비우스라는 사람인데 K가 있는데 아마 잘 아닙니다. 캐시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물시계는 이제 가령 아침에 이거를 싹 비우고 물통을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똑똑똑 떨어지면은 여기 물이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 눈금이 일정한 높이로 쭉 올라가겠죠. 8시, 9시, 10시 공정저 시작이구나. 11시 잠깐 쉬고 12시 수업 끝.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물이 여기 일정하게 내려와서 요 수면이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일정하게 내려오려면은 여기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어 장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썩 불쾌한 일은 아니지만 화장실에 있는 그 플로트, 변기 안에 있는 그 비슷한 건데 여기 플로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이유든 간에 여기 수면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 상태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면 빨간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빨간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물길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물이 계속 빠지는데 이쪽은 물길이 막히니까 수면이 올라가던 게 멈추고 오히려 내려가겠죠. 반대로 너무 내려갔다. 그러면 너무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게 빨간 게 아래로 내려와서 물길이 넓게 열리니까 물이 많이 내려와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요 일정하게 올라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제어 장치, 자동 제어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자동 제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기계 장치, 아이디어를 잘 내서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데
이 테시비우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자동 제어의 뭐 일종의 원조, 하여튼 그 기록에 남아있는 원조라는 정도로 됐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크게 비율 같은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시비우스의 물시계, 그다음에 유명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제어. 어, 대중에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게 아니고 증기기관의 제어 장치를 만든 겁니다. 증기기관의 제어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일로 지금 스팀이 공급이 됩니다. 스팀이 공급이 돼가지고 여기 밸브, 그러니까 열고 닫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열리면은 스팀이 많이 나가고 닫히면은 스팀이 조금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팀이 많이 나가면은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게 회전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팀 그 기관에 회전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라이볼이라고 무거운 공이 있는데, 이게 빨리 돌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면은 요 플라이볼이 올라갈 거예요. 플라이볼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요게 내려가겠죠. 여기 힌지가 여기 이제 여기 납작해지고 여기 이렇게 납작해지니까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물길이 닫히겠죠. 물길이 닫아져 스팀 나가는 저 밸브가 닫혀가지고 스팀이 조금 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되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회전이 약해지면은 음, 이게 저 반대로 이게 여기 이쪽이 펴져가지고 힌지가 반대로 내려가서 이 밸브가 열리고, 그래서 일정한 상태로 스팀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제어 장치를 만든 게 제임스 와트이고, 제임스 와트가 그래서 증기기관의 제어 장치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 증기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진은 내가 찍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은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그 무슨 석탄 채굴하던 탄광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모형이 있더라고요. 여기 요 부분이 요거죠. 요 부분이 요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제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어 초기에는 이와 같이 어떤 그 특별한 장치의 특성에 맞는 제어 장치 자체를 개발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제어의 기본적인 이론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계에 맞는 어떤 특성에 맞는 장치, 이렇게 교묘한 장치를 뭐 이런 제임스 와트나 또는 테시비어스 같은 이런 장치를 특별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어기는 일반적인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그거를 모든 그 제어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게 이제 제어라는 학문의 그 발전 단계죠. 화학공장이죠. 화학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같은 그 장치들이 아주 대규모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공장이 크니까 제어 밸브, 여기도 아마 사진 확대하면 제어 밸브가 일부 아마 보이긴 할 겁니다. 제어 장치가.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보기가 힘들죠. 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장치, 뭐 가령 히터, 화학 반응기, 뭐 증류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공정 흐름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생략이 되고 큰 것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치가 있고, 여기 뭐 모터나 이런 게 있고, 보일러, 반응기, 그다음에 요건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그 각각 그 스트림에 번호가 써 있죠. 그다음에 밸브 정도가 그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걸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PNID, 파이핑, 배관, 인스트루멘테이션, 측정 또는 제어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다이어그램.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령 이런 장치에서
이 장치에서 다음 장치 하나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중류탑이고 뭐 리보일러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도 온갖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제어에서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설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뭐 반응공학에서는 가령 요 반응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열 전달에서는 열 교환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물질 전달에서는 직류탑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하는 거를 얘기했었다면 제어에서는 그거를 연결하는 선에서 어떻게 제어를 해줄 건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류탑이 예를 들면 보통 직류탑에 제어 밸브라고 부르는 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뭔가 하여튼 다섯 개의 제어를 해줘야 돼요. 다섯 가지의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직류탑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제어 밸브라는 건데요. 밸브를 열었다 닫혔다 해서 여기 탑 프로덕트 제품 생산량을 조절해주고 바텀 프로덕트 제품 생산량을 조절해주고 리보일러로 들어가는 스팀의 양을 뭐 제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 여기 이제 응축되는 양을 제어해주고 이제 그와 같이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더 달라붙습니다. 가령 여기 저 밑에 액체가 있는데요. 액체 높이를 측정을 해서 높이를 제어해주고 여기 유량을 측정해서 뭐 유량을 제어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측 장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제어에서 하는 일이죠. 뭐 지금은 뭐 아주 되게 어렵겠구나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제어 배우고 나면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다시 껐다 키느라고 클래스 네트를 열질 않았는데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요 이제 링크 단초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공정제어 카톡방에 다 가입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한 명이니까 여기 이제 현재 22명인데 나랑 해서 여기 21명의 학생이 가입을 했는데 그 다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특히 이제 이 웨백스로 이번 학기에도 이제 공정제어 웨백스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웨백스가 가끔 사고가 나요. 오늘은 내 웨백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간혹 그 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내가 한 9시 45분에 그 예고한 시간에 맞춰서 접속했는데 50분이 55분, 10시 거의 다 됐는데 아무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뭐야 카톡방에다 내가 글을 올렸더니 우리 학생 정건호 학생이 이와 같이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처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얼굴 마주보는 것보다 확실히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비상 수단 또는 가장 빠른 수단 서로 연락하기에 가장 빠른 수단 비상 수단 또는 뭐 편리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 공정 제어 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니까 여기에 다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그 가끔 어떻게 이걸 저 외부에 뭐죠 검색 안 되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도 누군가 하여튼 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가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 올리면은 내가 바로 저 퇴출을 이거는 저 오픈 채팅방은 만든 사람이 퇴출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두 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끼리 뭐 중요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명으로 해주면 되고 자, 이제 뭐 강의 이와 같이 혹시 603에서 강의하게 되기를 중간고사 끝나고 좀 이 코로나 좀 줄어들면은 603에서 만나서 강의하도록 합시다. 최근 코게나워라는 이름이 좀 읽기가
쉽지는 않죠. 코그나우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르블랑의 코그나우의 프로세스 시스템 어널리시스 앤드 컨트롤. 이게 영어로 된 책이고, 요게 번역서인데 아마 요즘은 이게 많을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하여튼 표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디자인이 바뀐 다음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표지밖에 바뀐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책은 뭐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직 안 올렸네. 이 영어 책은 PDF 파일이 하여튼 어디선가 돌아가지고 나도 하나 얻었는데 그거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클래스룸 다시 접속해서 영어 PDF 파일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권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영어로 된 거는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가질 평가 기준. A 30% 미만, A 더하기 B 70% 미만에 해당하는 거죠. 아마 이번 학기에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숙제를 전체적으로 30%, 뭐 점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봐도 됩니다. 중간 20, 30%, 기말 20, 30%, 기타 10에서 30%에서 100점 만점으로 성적을 일단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이나 기말을 비대면으로 보면 20%이고 대면으로 보면 3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서술형이고 오픈북이고 연필 지우개 계산기 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숙제는 4번. 숙제는 4번이고 결석. 결석은 지금 이 웹엑스에 설문조사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어요. 설문조사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어서 이 웹엑스 설문조사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을 합니다. 웹엑스 설문조사를 이용을 해서 출석을 확인을 하는데 질문은 출석했나요? 출석했습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이제 A를 선택을 해서 한 다음에 반드시 제출을 눌러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석했습니다를 누르고 제출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조심할 게 혹시 여러분들 2개 이상의 기기를 접속했으면 하나에만 답해요. 혹시 뭐 이제 대리 출석 문제 때문에 2개 답하면은 거꾸로 2개 이상의 답하면은 거꾸로 결석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이유든 설문조사 이제 수업 중에 뭐 랜덤하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시간 정해서 하는데 뭐 그러니까는 이제 출석했습니다 누르고 가령 제출을 깜빡 잊고 안 눌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회까지는 아무런 감점이 없고 4번째 결석하면 1점 감점 5번 결석하면은 2점 감점 그래서 3회 초과한 것부터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마침 그 시간에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설문조사를 하는 바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 3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와 같은 일이 4번, 5번, 한 학기 중에 4번, 5번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으면은 출석이고 어떤 이유든 간에 답변을 못했으면 결석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와 같이 10시, 11시 목요일날 오늘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하는데 5월 5일하고 여기 2시간 하고 6월 6일 현충일하고 1시간 휴강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9시에 5월 2일, 5월 9일, 5월 30일 보강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오고 상황 봐서 녹화한다고 이거 이제 녹화해서 이게 좀 보강이 시간이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요걸 강의 계획서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강의를 피해서 들어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마음 같아서는 요건 녹화해서 올릴 생각이긴 한데
근데 오늘도 이거 첫 시간이니까 강의 녹화할까 하다 깜빡했고 아까 저 막 접속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녹화를 못 눌러서 지금 현재 강의 녹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강의는 아니고 적어도 요거 세 개는 녹화를 하겠지만 100% 보장은 못해요. 자, 그다음에 혹시 뭐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저 4학년 과목 그 남학생들 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은 그런 날은 이제 그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여기 지금 중간 시험, 그 다음에 기말 시험, 시험 범위는 그 강의 계획서에 써놨죠. 여기 중간 시험이 12장까지일 거고 13장은 여기 중간에 걸치, 중간 시험 앞에 걸치기 때문에 12장까지 중간 시험이고 13장부터 19장까지가 기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뭐 기말 시험 본 거 문제풀이 할 생각인데 뭐 이때는 여러분들 바쁘니까 꼭 안 들어와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칠 생각이고 숙제는 이와 같이 4번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제어를 잘하기 위해서 2개의 선수 과목이 필요합니다. 공정제어라는 것은 화학공정이 원래 화학공정을 설계할 때는 많은 경우에 정상 상태에서 운전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가령 원료나 품질이나 공급량,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또는 제품의 순도를 바꿔야 된다. 생산 목적, 외부 요인의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 그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뀌거나 그래서 뭘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공정제에서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반응공학이니 물질 전달이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제어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어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해법 등등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억납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요거는 정의 그다음에 t라는 함수 ft가 t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분의 1이다. 그 다음에 f의 라플라스 변환이 소문자 f의 라플라스 변환이 여기 대문자 f인데 f의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수학에서 배웠죠. 응용수학 1. 그래서 선수 과목 중에 하나는 응용수학 1입니다. 응용수학 2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응용수학 1을 책을 펴놓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강의 시간에 응용수학 1을 공정제어 강의 시간에 응용수학 1을 반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틀랩 이거 매틀랩 중에서도 특히 시뮬링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그 매틀랩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틀랩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매틀랩을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2002 무슨 A 무슨 저 베타 버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이번에 또 강의 시작하기 전에 2002로 바꿔서 설치했는데 뭐 잘 돌아갑니다. 근데 매틀랩이 워낙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저 처음에 시작하는데도 오래 걸리기도 하죠. 하여튼 매틀랩 그래서 매틀랩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인 매틀랩 엔진하고 시뮬링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이와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돼요. 시뮬링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manipulation. 이런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고, 시뮬링구도 설치하고, 기본적인 매틀랩 엔진도 설치하도록 하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수업할 때 그때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시험, 숙제. 한 문제 12점 만점이고, 숙제 하나에 세 문제, 30점 만점. 네 번 하면 140점 만점이 되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3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과제 게시판에 올리고, 과제 게시판에 답안을 제출합니다. 답안은 손글씨로 작성을 하고 스캔 뜨거나 뭐 사진 찍거나 해서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출할 적에는 PDF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숙제에 따라서 엑셀이나 뭐 매틀랩 M 파일 같은 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갈 때는 종료 시간,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는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간 5분 후에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간 5분 후가 되면 근데 반영 비율이 0점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5분에 더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파일 정리해서 제출하는데 뭐 그거 1초 늦었다고 제출이 안 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뭐 PDF로 전환하고 그럴 때 시간이 필요할까 해서 5분을 더 제공을 5분에 그 말하자면 그 여유분 마진을 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 시험. 중간 시험은 4월 21일 날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비대면으로 아마 중간 시험은 비대면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연습 문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문제는 0번부터 5번까지 6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정지어 과목은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클래스룸에 올린 강의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자 자기가 공부할 때 필요해서 준비한 그 문서가 있으면 다 받아줬습니다. 일단은 미리 준비한 거는 종이 또는 뭐 컴퓨터에 저장된 PDF 파일 이런 거 다 받아줘요. 그다음에 중간 시험 한 문제 12점 만점. 그다음에 6문제 중 이게 하나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6문제 중에 성적이 제일 나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5문제 성적이 좋은 5문제를 반영해서 6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2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은 문제별로 일단은 가령 여기 시작 시간이 되면은 가령 2번을 예를 들면은 10시 20분이 되면은 2번 문제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40분 종료 시간 전까지 그 답안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숙제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PDF만 받는데 중간고사는 바쁘니까 PDF나 JPG, PNG 같은 이미지 파일도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받고 1개 파일을 받습니다. 대개 중간 시험 한 문제 종이 한 장이면 답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니까 종이를 한 장 써서 사진 찍어가지고 JPG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노출 같은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시꺼멓고 뿌여서 잘 안 보인다. 미안하지만 내가 답안지 채점하다가 뿌여가지고 글자를 한독할 수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찍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연습 비슷하게 하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고 20분이 지나면 차단이고 여기 20분이 지나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그 문제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분에서부터 여기 가령 2번 문제를 20분에 시작해서 40분에 딱 내고 40분에 그 3번 문제를 받아서 시험 보면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은 감점 받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 시간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5분 더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PDF고 JPG 만들었는데 1초 늦어서 답안 제출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험은 대면으로 볼 것 같고 교실에서 그렇게 되면 뭐 연습 문제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제어라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얘기를 했고, 문제된 게 자격이 있나. 자,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히. 공정제어의 이제 서론이죠. 왜 공정제어가 필요한가? 왜 프로세스 컨트롤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무슨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면은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제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품도 그 제품의 그 품질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류 과목과 물질 전달을 배웠으면 잘 알겠지만은 증류할 때 99%의 순도로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 99.9%의 제품으로 순도를 만드는 거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그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99%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99%가 안 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만은 99%가 아니라 99.5%의 제품을 전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보너스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99%를 약속해 놓고 99.5%를 생산을 하면은 내 생산비만 괜히 많이 들고 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품의 그 퀄리티, 품질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료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득을, 그러면 우리 공학이라는 게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이프티하고 안전하고 환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 안전, 환경, 경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정의 조건을 원하는 값에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변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니플레이팅, 조작하는 것. 그러니까 가령 온도를 20도에서 80도까지 1분 내, 아니면 5분 동안 20도에서 80도로 올려라. 와 같은 게 조작이죠. 그 다음에 또는, 조절, 온도를 80도에 유지해라. 그런 식의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미국 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 요새 자율주행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데, 자동차에 가는 아주 한적한 고속도로 같으면은 저는 그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80km로 딱 해가지고 이 크루즈 컨트롤 단추를 누르면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악셀러레이터 페달 조절해가지고 가속 페달 조절해서 그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온수 온도 또는 가정에서 난방 온도 이런 걸 제어해 주는 게 다 제어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제어의 목적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디스터번스 리젝션, 외란 제거, 셋 포인트 트래킹, 설정점 추적.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데, 셋 포인트가 설정점, 디스터번스가 외란. 가령 밖에가 추운 날, 기온이 낮은 날, 기온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날, 기온이 굉장히 낮은 날이면 실내 온도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일러의 기름이 더 많이 떼야 되죠. 도시가스를 더 많이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게, 그러니까 밖에가 얼마나 추우냐에 따라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외란 제거라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혹시 부모님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그런 분들은 추위에 많이 약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은 온도를 좀 더 높이는 게 좋아요. 보일러 온도를. 그런 게 이제 설정점 추적이죠. 남북 온도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에라라는 거, 오차라는 거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한 10분 쉬고 11시에 여기부터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 어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물을 빼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의 물의 높이를 요 높이를 유지해라. 요 높이를 유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수도꼭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물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물이 많이 들어와서 수면이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이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많이 빼내야겠죠. 또는 여기 물이 조금 내려와서 물이 수면이 내려가면은 수도꼭지를 좀 잠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야 수면의 높이를 여기를 유지해라. 그러면은 한동안 이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의 높이를 쭉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되면은 다시 수도꼭지를 적정선으로 돌려서 요 높이를 유지해야겠죠. 그 같은 게 제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다 하는데 요 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 수도꼭지를 돌리면은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면의 높이를 여기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바꿔라 그러면은 이거는 설정점 추적, 셋 포인트 트래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면의 높이를 눈으로 보아서 이제 수면의 높이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수면의 높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수면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요 높이, 어떤 정해진 높이, 설정된 높이, 셋 포인트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낮구나. 그러면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네거티브죠. 낮구나 그러면 높이는 방향으로, 높구나 그러면 낮게 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해주는 게 제 목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여러분들 말하자면 머리하고 생각하는 머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저먼트 머리가 이제 컨트롤러이고 이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수면의 높이를 측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돌려서 이 손으로 이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 그게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최종 제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그널 여러분들 머리에서 손에다가 뭐 신경을 통해서 무슨 신호를 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면은 공정 물통이 일정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높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가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어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 내가 컨트롤러가 명령을 내려주면은 손이 움직여서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손이 움직여서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열거나 하면은 그 물통 속의 물의 높이가 변화하고 변화한 높이가 내가 눈으로 봐서 측정을 해서 다시 그 수도꼭지 높이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빙빙 돌게 되어 있다. 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클로즈드 루프이고 닫힌 루프이고 그다음에 결과가 원인 쪽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피드백인데 영향을 주는 방향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쪽으로 낮아지면 높아지는 쪽으로 하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네거티브 피드백 우리 이 공정제에서는 항상 네거티브의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라는 말을 굳이 잘 안 쓰는 대충 처음에 한두 번 쓰다가 생략을 합니다. 매번 네거티브 하려고 그러니까 포지티브 피드백 컨트롤도 있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 컨트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많이는 없습니다. 공학에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포지티브 피드백 컨트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빛을 만드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령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공정제어 담당 교수인데 평균보다 잘하는 학생은 야, 너는 좀 못해라.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잘하도록 부추겨야 되는, 더 잘하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고 못하는 학생은 너는 기왕 못하는 김에 더 못해라.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하기 어려운 학생은 잘하도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더 잘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냥 한쪽의 방향이 있죠. 포지티브라는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라 포지티브라는 거는 어떤 설정점보다 낮으면 더 낮게 높으면 더 높게 하는 거니까 교육이랑은 또 다릅니다. 뭐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잘하도록 못하는 학생도 잘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와 같은 건데 포지티브 피드백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못하는 사람 더 못하게 만들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공학적인 제어에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의 예를 여기서 하나 보여줬는데, 이 과목 얘기하다 보면은 공정제어랑 조금씩 관계없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있지만은 관계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엔지니어로서 좀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코겐하우어의 제어책이 그런 그 좀 더 뭐랄까 폭넓은 지식을 다루기에 좀 좋은 면이 있어서 이 교과서를 이거 말고도 공정제어 교과서 유명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그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물 데우는 겁니다. 찬물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찬물이 바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안에서 불을 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데워집니다. 물이 더워지고 뜨거운 물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여기서 나가고 요거는 불때고 요건 굴뚝이죠. 굴뚝이고 그다음에 여기 드레인 밸브는 가끔 여기 통 비우고 싹 비울 적에 이거 가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온도계 제어 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온도를 측정을 해서 뜨거우면 불을 좀 약하게 너무 차가우면 불을 더 세게 하는 거죠. TPR 템퍼러처 프레시어 릴리프 밸브 이거 안전장치입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예요.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이게 열려가지고 여기서 싹 하고 스팀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에노드 음극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제어랑은 관련 없는 건데 이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라는 당연히 이 셋포인트 서머스타트에 이거 물의 온도가 80도여야 된다. 80도 그다음에 실제 지금 온도는 79도다. 그걸 좀 더 떼라. 에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머스타트가 제어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뜨거운 물에 원하는 온도가 뭐 80도다 90도다 하는 게 설정점이 되는 거죠. 셋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온도를 측정하고 서머커플로 온도를 측정하고 여기가 서머커플입니다. 온도를 측정하고 설정 온도랑 그 차이를 비교해서 오차를 이용을 해서 퓨얼 밸브 여기 들어가는 퓨얼 밸브를 더 열어라 낮춰라 하는 거고 여기 핫워터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 얘기인데 이 제어랑 별 관계는 없는 애너드, 음극이라는 건 뭘까요? 이 물이 완벽하게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TPR 밸브, 템퍼러처 프레셔 릴리프 밸브, 애너드, 러스트 프로텍션 이게 그러니까는 삭는 거죠. 금속이 삭을 수가 있는데 이 애노드가 그러니까는 이 물에 있는 그 일부 이온이 발생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 가령 표면을 이렇게 삭혀가지고 여기 빵꾸가 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희생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벽 같은 물질보다 이게 더 잘 삭는 물질을 만들면은 그 발생한 이온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에너드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멀쩡한 걸 꽂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뽑아내고 새거 껴두고 그냥 통째로 가는 거를 대신 이게 희생타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장치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이제 복잡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거 뭐 쓸데없는 걸 왜 꽂아놨어 하고 뽑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 이걸 꽂아놨다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않으면 함부로 손대지 않다거든. 탈수와 같은 거 이제 그 제어 장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요 다운물 물 가열기, 그러니까 온수기하고 그 차이가, 온수기하고 이게 두 개가 보면은 이게 똑같은 이제 그 컨트롤러, 서머스타트,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퓨얼 밸브, 프로세스, 핫 워터 탱크, 메저먼트 디바이스, 서머커플과 같이 각 대응되는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어기를 구성하는 거에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이와 같이 있는데, 네 가지 요소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뭐 가령 물 데우는 거, 열 전달 문제네요. 또는 뭐 반응기, 화학 반응공학.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화학 공정,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주로 3학년까지 많이 배워서 4학년 때도 일부 배우고 있죠. 뭐 보분장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을 하고, 공정 제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이 지우기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겁니다. 지우기를 어떤 거를 갖다 붙여야 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를 위해서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그 화학 공정제에서는 주로 컨트롤 밸브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밸브에서 18장에서인가 마지막에 좀 살펴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메저먼트 디바이스. 그래서 이 제어 밸브는, 약간은 그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는 여기 밸브로서 어느 정도 이제 제일 그 대표되는 게 밸브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메저먼트 디바이스, 측정 장치는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온도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나, 서머커플,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압력은 어떻게 측정하나, 농도. 그렇기 때문에 메저먼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공정대에서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공소재 합성이라거나 이제 분석기기 이런 과목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계에서는 사실 이 컨트롤러에 집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교과서 밴드에 보면은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블록 다이어그램. 그래서 지역예를 이와 같이 네모하고 화살표 그리는 건 쉽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모하고 화살표로 표현을 한 게, 그러니까 여기에다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뭐 컨트롤러의 모습을 직접 그린다거나, 프로세스, 화학 반응기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모, 필요하면 프로세스 또는 뭐 화학 반응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다음에 클로즈드 루프라는 거는 이제 요 굉장히 돌아간다,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고. 자, 반대가 되는 게 오픈 루프인데, 오픈 루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드 베리어블, 제어 당하고 있는 거. 가령 온수기의 온도를 80도씨를 맞춰라 하면 그 온도가 컨트롤드 베리어블입니다. 피제어 변수죠. 피제어 변수. 제어 당하는 피제어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게 컨트롤러죠. 여기 보면 이제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제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그 제어. 그래서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스터번스 리젝션에서 이제 디스터번스, 그다음에 에러는 컨트롤드 베리어블하고 설정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 여기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 가령 이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는 게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 보통 때는 유량입니다. 가령 스팀의 유량, 연료의 유량, 원료의 유량, 탑 프로덕트의 유량, 합성 제품의 유량과 같은 유량이 보통 이제 공정제에서 나오는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얘기 했었고, 옵셋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아무리 제어를 잘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까지 안 없어지는 에러를 오프셋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오픈 루프는 이와 같이 이 클로즈 루프가 아닌데요. 포지티브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의 반대말이죠. 셋 포인트, 설정점, 설정점 추적, 셋 포인트 트래킹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오에서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챕터 1 바람같이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설이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이제 그 지오에 필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어가 가령 셋 포인트 트래킹이라는 용어, 설정점 추적이라는 용어가 뭔가 그거 저 입장 뒤에 있었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2장, 3장이 이 책의 파트 1이 됩니다. 공동제어 교과서는 파트를 이제 그 챕터보다 더 큰 단위로 파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공정 동특성 모델링, 공정의 동특성, 프로세스 다이나믹스의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 도구,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루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필요한 부분 분석에 의한 역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 진도도 여러분이 강의 진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으니까 그 진도에 늦지 않게 특히 이 앞부분 처음에 이 응용수학에서 다룬 부분은 상당히 그 응용수학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수학을 다시 한번 응용수학 전체를 복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습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얘기가 아주 그냥 응용수학책 보는 것 같은 얘기가 파트 1입니다. 챕터 2번,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선형 열린 루프 시스템이다. 세 번째 파트가 선형 닫힌 루프 시스템이다. 그래서 오픈 루프, 클로즈 루프 그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공정 운영 여기까지 대강 강의 진도가 5부까지 나가는데 5부에 19장까지 나가서 5부 20장은 복잡한 공정의 이론적 해석 복잡해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부 7부는 상태 공간법, 비선형 제어, 공정 제어. 요거는 보통 이제 그 공정 제어 책의 6부 7부는 보통 대학원 수준의 공정 제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부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공정의 동특성, 공정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 동특성에 우선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화학 공정은 정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운전은 안 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똑바로 쫙 뚫렸단 말이에요. 홍교 톨게이트에서 이제 요금 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통과했어요. 핸들을 딱 맞춰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가겠다 핸들 맞췄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앞으로 쭉 갈까요? 정확하게? 아니죠. 옆으로 가가지고 큰 사고가 나겠죠. 근데 이제 그 핸들을 조절을 해주면, 제어를 해주면은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잘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그 정확하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씩 그 차선 내에서 약간씩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 약간씩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그 다이나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공정의 동특성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있어 이제 움직이는 게 동특성인데 정상 상태로부터 많이 벗어나지는 않다.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조금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될 만큼 된다. 문제가 될 만큼 조금 벗어나는 거다 하는 거죠.
화학 물질의 혼합, 아주 간단한 혼합, 반응은 없이 혼합하는 일을 가지고 그 동특성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두 번째 시간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고,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그날 또는 뭐 하루 내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클래스메이트의 출석부를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뭐 그날이나 적어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보통 이 자기 출석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상하게 출석했는데, 이제 결석한 걸로 되어 있다. 아, 뭔가 안 눌렀나 보구나.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뭐,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걸로 지나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어, 첫 번째 출석이 안 된 걸로 돼서 두 번째는 신경 써서 잘 눌렀는데 또 결석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하대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 믹싱 T라고 그랬는데, 어, 믹싱 T, 무슨 스타벅스에서 파는 T랑은 글자가 다르죠. 스펠이 다르죠. 마시는 차는 TEA고, 요 TE는 뭐냐면, 그냥 영어 글자 T입니다, T. 요 글자의 이름이 T예요. TE. 글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자 이름인데, 파이프가 두 개가 이와 같이 T자로 만난다 는 겁니다. 믹싱 T. 그러니까는 어디 믹서라는 무슨 그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 혼합기라는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 파이프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트림 1번하고 2번이 만나는데 1번에서는 농도는 1g/L이고 유량은 10L/M이다. 믹싱티 2번에서는 4g/L이고 유량은 20L/M이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여기에는 10 더하기 20이니까 30L/M이 되겠죠. 1분에 30L가 이 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계산을 하면 농도는 알 수 있겠죠. 스트림 3번에. 정상 상태를 해석한다는 건 가령 이럴 때 농도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서 가열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농도는 안 변하겠죠. 근데 온도는 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에너지 밸런스이고 우선 매스 밸런스는 예, 온도는 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의 양은 여기 들어가는 물질의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 유량하면은 리터가 없어지니까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예요. 10리터 퍼 민에 1g 퍼 리터면은 1g 퍼 민, 1분당 1g이 1로 들어가는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4g 퍼, 농도가 4g 퍼 리터이고 유량이 20리터 퍼 민이면 두 개 곱하면은 그러니까 80g 퍼 1g에 80g. 여기는 1분에 80g, 1분에 10g. 그러니까 90g, 1분에 90g이 들어가는 거죠. 1분에 90g이 들어가는데 유량은 30리터 퍼 민이니까 이걸로 나눠주면은 3g 퍼 리터의 농도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량을 서로 바꿔치기 하면 여기를 20으로 늘리고 여기를 10으로 줄이면은 20으로 늘리고 10으로 줄이면은 이와 같이 해서 2g 퍼 리터가 들어간다. 2g 퍼 리터의 농도. 그 농도가 3g 퍼 리터에서 2g 퍼 리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농도는 그냥 1g/리터, 4g/리터인 용액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유량을 10하고 20으로 해서 한참 하다가 갑자기 두 개를 확 바꿨어요. 두 개를 바꾸면 여기에서 유량 자체는 30이 변하진 않죠. 이게 10하고 20이 서로 맞바꾸면. 근데 농도는 3g/리터의 용액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g/리터 용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3g/리터 용액이 들어가면 이 통 속에 3g/리터 용액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2g/리터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용액이 순간적으로 2g/리터로 바뀌는 게 아니죠. 3g/리터로 여기 많이 있다가 2g/리터가 들어가면 서서히 2g/리터로 이 용액 속의 농도가, 통 속의 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거를 3g/리터에서 2g/리터로 들어가는 거 용액이 확 바뀌면은 여기 통 속에는 처음에는 3g/리터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2g/리터가 될 텐데 그 중간 다이나믹스, 특성이 다이나믹스, 이거 트랜지언트 피리어드,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는 여기서 어떻게 변화해서 3이 2로 바뀌어갈까? 과도기에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이고 2인데 이게 뭐 가령 이렇게 변화할까, 뭐 이렇게 변화할까, 이렇게 변화할까 하는 게 이제 그 동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물질수지입니다.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는 축적되는 양이다. 들어오는 양. 그 3번. 이렇게. 여기 V3는 여기 30이고, 여기 농도는 가령 3으로 들어오다 2로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V3는 여기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30리터 퍼 민으로 나가는 건데, 나가는 농도는 변화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C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은 요 부피에다 농도 곱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요 대문자 V는 일정한 거죠. 물론 소문자 V3도 일정한데 대문자 V가 일정한 거니까 이거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미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여기 V3를 나눠주면은 대문자 V 나누기 소문자 V3.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 V는 150리터이고 소문자 V는 30리터 퍼 민이니까 이거를 나눠주면은 5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제 그 반응공학에서 주로 다뤘던 레지던스 타임, 체류 시간, 평균 체류 시간이 5분이다 하는 겁니다. 평균 체류 시간의 농도 변화, 그다음에 나가는 농도, 들어오는 농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요와 같은 게 우리 저 응용수학 시간에 배웠던 전형적인 그 일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죠. 일개 미분 방정식. 비제차. 이게 0이 아닌 걸 비제차라고 그러죠. 여기 0이면은 제차. 0이 아니면 비제차. 그 다음에 이게 선형. 선형이라는 건 CA에 대해서 선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주면은 그 대문자 V 나누기 소문자 V3가 5분이라는 시간이 되고 여기 CA3 요 농도는 2라는 2로 확 바뀐 거죠. 요 순간 0이라는 순간부터는 2로 바뀐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농도는 통 속의 농도는 3g/리터인 상태였어요. 근데 통 속에는 3g/리터인데 2g이라는 퍼리터라는 변화가 온 겁니다. 요걸 이제 그냥 미분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 풀어서 답을 이렇게 얻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과정은 응용수학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복습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뭐 대강을 써놨는데 요거라는 거 요걸 적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분을.
요 수식에다 적분부호를 여기다 덧붙여라. 그래가 적분하면 이런 게 나오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농도가 이와 같이 3에서 2를 이렇게 쭉 이쁘장하게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량 수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응용수학 대응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공정 응용수학 다 들었죠? 2학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로 응용수학 안 들었으면은 이 공정제어 과목 듣는 것 여러분들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나랑 따로 개인 상담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제 양론이나 이쪽에서 배운 얘기인데 이게 에너지 밸런스. 아까는 그래서 이제 물질만 다뤘기 때문에 온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온도까지 하면 여기 지금 농도하고 부피유량은 아까랑 같습니다. 근데 온도도 다르다 이거죠. 25도씨, 그 다음에 55도씨. 좀 차가운 거, 뜨거운 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매스 밸런스를 적용을 해서 3g per 리터를 정했는데 온도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하여튼 온도가 얼마가 되는데 25하고 55 중간 어디겠죠? 그래서 그 온도로 들어가는 거를 가열을 해서 80도씨로 내보내서 반응기로, 그러니까는 반응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열을 하는 겁니다. 반응기로 집어넣기 위해서 예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엔탈피는 CP하고 온도 변화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점을 찍은 거는 엔탈피가 아니고 엔탈피의 변화, 엔탈피 시간당 변화량, 단위는 그냥 여기서 칼로리 퍼민. 이 책에서 나는 그 MKS 기본 단위계를 안 쓰고 주를 안 쓰고 칼로리를 썼고, 그 다음에 시간은 초가 아니고 분을 썼고, 그와 같이 이제 뭐 또 부피도 미터 세제곱이 아니고 리터를 썼는데, 일관되게만 쓰면은 뭐 단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엔탈피의 양은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또 잘 배웠듯이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런 거는 그 절대적인 값은 모릅니다. 엔탈피나 내부, 그러니까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가 있고 엔트로피도 절대 온도 0도에서 엔트로피 값이 0인데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절대 온도 0도에서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탈피는 절대값은 모르고 어떠한 그 상대적인 값만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TREF,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엔탈피하고 이 어떤 T라는 온도에서 엔탈피의 차이가 얼마인가 가지고 에너지의 양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유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엔탈피는 여기 T1이라는 온도, 아까 25도씨였죠. 25도씨하고 기준 온도 사이에 차이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스트림 2에서는 스트림 2, 아까 55도씨였는데 55도씨하고 기준 온도 사이의 차이 가지고 엔탈피의 델타 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80도씨였죠. 80도씨하고 기준 온도 사이에 차이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온도는 몇 도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것 들은 사람은 25도씨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좋습니다. 25도씨 생각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25도씨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요, 이거 온도가 이거 몇 도냐 하는 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요쪽 거, 요거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하면은 요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V1 더하기 V2는 V3죠. 원래. 그래서 여기
로 CP는 다 같은 거고, 로 CP는 세 군데 다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수식에서 T 레퍼런스랑 관계도해서 다른 것만 보면은 V1, V2, V3가 다른데 V1 더하기 V2가 V3니까 요 수식은 이 레퍼런스 템퍼러처 기준 온도가 몇 도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항상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구태여 시계 포함을 안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괜히 쓰면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 에너지 밸런스식을 정상 상태 에너지 밸런스식을 에너지 수지식을 이와 같이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써가지고 지금 요 저는 스트림 1하고 스트림 2의 유량을 바꿔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치면은 3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 공급되던 온도가 45도씨였다는 겁니다. 공급되는 온도가 여기 25도, 55도에서 45도씨로 공급이 되는 거를 가열해서 80도씨로 공급을 내보내 됐는데 근데 두 개를 확 바꿔치기 하면은 3시에 10, 20을 20씩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공급되는 온도가 35도씨가 되는 거죠. 35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 45도씨일 때, 45도씨일 때 T3.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믹싱 T에서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거고, 믹싱 T에서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에너지 밸런스를, 그러니까 매스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밸런스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건다. 그래서 같은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는 항상 이와 같은 그 공정 단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서 45도씨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도에서 에너지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 Q를 더해주면은 이게 80도씨로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Q를 얼마로 더해주냐 하는 거죠. 그래서 Q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옮기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온도는 서로 상쇄가 되고 로 V3 CP에 T 빼기 T3 단위 다 맞춰서 여기 단위까지 다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램 지워지고 뭐 리터 지워지고 칼로리 퍼민 여기 도시 지워지고 해서 100, 105만 칼로리 105만 칼로리인데 요거를 줄로 환산을 하고 1분을 60초로 환산을 하면은 73.2kW에 해당하는 열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35도씨로 낮아졌어요. 더 차가워졌습니다. 45도씨에서 35도씨로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80도씨에서 얼마로 바뀔 건가? 45도씨에서 35도씨를 바꿔주면은 차가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건데 다이나믹 에너지 밸런스 스트림 3번 그 통에 들어오는 스트림이고 통에서 나가는 스트림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히터 열을 더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 밸런스 이번에는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소식을 배웠습니다. 어큐뮬레이션을 생각을 한 거죠. 그 어큐뮬레이션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Q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요 T3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Q가 앞에서 가는 걸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요게 변화할 거라는 거죠. T가 변화할 거다. 그 T가 어떻게 변화할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동적인 에너지 수지식을 쓰면은
스팀 3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나가는 스팀으로 빠져나가는 거, 히트로 공급되는 열량 하면은 어큐뮬레이션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수식도 이제 쭉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는 여기 로 VCP가 있고 여기 로 V3CP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Q가 있어가지고 수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체류 시간, 레지던스 타임 5분은 아까처럼 나오고 Q 요거는 35도씨. 여기서 조금 저자가 조금 예제를 잘못 만든 거 같아요. 헷갈리게 잘못 이거는 조금 헷갈리게 약간 숫자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5도씨가 35도씨로 바뀌었는데 요 35도씨하고 그러니까 요 35도씨하고 요 35도씨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요 35도씨는 뭐냐면은 45도씨의 물을 80도씨로 올리려면은 35도씨만큼 온도를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Q 나누기 로 CP, 로 V3CP는 45도씨의 물을 80도씨로 만들기 위해서 35도씨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거는 올려줘야 되는 온도가 35도씨고 그거에 해당하는 Q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게 35라는 숫자가 여기가 나오고 T3는 뭐 가령 처음에 이것도 3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처음에 80도씨였죠. 그래서 여기 35하고 여기 35, 요 T3는 변화 후에 온 요 35, 요 35하고 여기 요거 35가 더해서 여기 70이 나온 거예요. 70이 나오고 요같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미분 방정식을 풀면 T는 70하고 요거에 되는 거. 70 더하기 10배의 익스포넨셜. 그래서 요와 같은 곡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80도에서 70도씨로 10도가 낮아지는 거죠. 10도가 낮아지게 돼서 지금 우리가 물질 수지를 이용해서 요 수식을 요 그래프를 얻었고 에너지 수지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모양이 어떨까요? 두 개의 그래프가 보면은 약간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쭉 같이 접어주면 이걸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두 개의 곡선이 그러니까 농도에 대한 곡선하고 온도에 대한 곡선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건 농도하고 온도 그거는 물리화학이나 이런 그 물리학 화학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변수인데 수학적으로 보면 같은 함수이다. 같은 형태의 함수이다. 수학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는 뭐냐 하면 단지 스케일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스케일의 차이다. 여기는 2에서 3이고 이거는 아까 70에서 80이었죠. 요거는 2에서 3이고 3에서 2로 내려가는 거, 그거는 80에서 70으로 내려가는 건데 전체적인 곡선의 모양은 같다. 수학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농도를 제어하는 거랑 온도를 제어하는 거에 어떤 그 공통점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은 거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농도하고 온도의 차이만 잘 대응할 수 있으면은 제어 이론적으로는 같은 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해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그 자연과 그 자연의 변화 또는 인공적인 물질의 어떤 그 과학적, 공학적인 변화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어떤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좀 더 그 뭐 제어나 그런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 설계하고 제어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수학의 역할이죠. 도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수학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봤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조금 5분 남았으니까 조금 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그 응용수학 쪽에서 복습을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일단 좀 살펴봅시다. FT, 소문자 F의 T, 변수가 T, 시간에 대한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여기 L은 이거 좀 멋있는 글자를 썼죠.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결과는 여기 F이기 때문에 같은 F에 대문자를 썼고, 라플라스 변수는 S입니다. 또 이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이라는 상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응용수학 책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뭐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여기 가령 1인데 S가 플러스이면, S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 속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익스포넨셜 플러스 뭐가 어쩌고 t. 근데 t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이다. 부적절한 작품인데 여기서는 s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0으로 가면 이거 이제 임프로퍼 적절한 아닌 프로퍼한 인테그랄, 프로퍼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선형 변환, 라플라스 변환은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은 각각을 변환해서 더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가 S의 함수로 바뀐다. 그래서 그 교과서 2장 뒤에 보면은 이거랑 그 라플라스 변환의 표가 있습니다. 36, 37쪽에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거나 아니면은 오픈북으로 시험도 보고 숙제도 하니까 그리고 따로 하나 복사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약간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또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거 아예 그냥 거의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할 정도로 많이 쓰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기본적인 함수들 여기 있는 그 가령 함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고 공정제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의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여러분들 접속 잘 못하게 내가 이게 오랜만에 웹엑스를 했더니 잘 조작을 못해서 조금 강의가 지연이 됐는데 그 점은 미안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 또는 이 공정 제어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려도 좋고 특별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